이제 3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리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해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적도이고 이 적도 북쪽을 북반구, 남쪽을 남반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30도 정도 올라가면 여기를 북위 30도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를 북위 30도 선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60도 정도 올라가면 북위 60도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꼭대기 극지방을 우리는 북위 90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적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위도, 올라가면 중위도, 그 위로 고위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시면 여러분들 배속 설정을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구를 가르는 위도와 경도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위도부터 한번 보면 위도가 기온의 차이를 먼저 나타나게 하죠. 저위도일수록 기온이 높고요, 고위도일수록 기온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저위도일수록 지금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서 받아요. 얘는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데 그 받는 면적이 얘는 넓어지고 얘는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두 9개가 있어요. 만두 9개가 있는데 그걸 혼자서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터지겠죠. 그거를 9명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당하겠죠. 그거를 한 30명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좁은 면적에서 똑같은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만두를 혼자서 9개를 다 먹고, 얘는 지금 넓은 면적에서 태양 에너지,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30명에서 만두 9개를 먹고, 그러니까 여기는 배가 덜 부른 거지. 그러니까 덜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차가운 거죠.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의 차이도 발생하는데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7월에는 북반구가 이렇게 여름이고요. 1월에는 남반구가 이렇게 직방으로 맞기 때문에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태양이 직방으로 때리는 그 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북쪽 그러니까 수직으로 때리는 구간이 제일 높은 선이 북회기선이고요. 그리고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는 선이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 남회기선이에요. 이 정도 용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도 한번 볼까요? 경도는 세로선이었어요. 그래서 본초 좌우선이 중심이 되고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본초 좌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30도를 갔다? 그러면 동경 30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경 60도를 갔다? 그러면 동경 60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해는 이렇게 계속 직방으로 때리고 있어요. 해는 직방으로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쪽쯤은 한 낮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새벽쯤 되겠죠. 여기는 한 낮이고 여기는 새벽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지금? 여기가 더 빠른 거죠. 여기는 이제 새벽이 됐는데 얘는 이미 한낮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시차가 발생한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온에 대한 이해.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위도 봤고요. 두 번째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보기 전에 기본적인 과학 퀴즈를 한번 보죠. 뜨거운 태양이 비춰질 때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죠.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사장 뜨거운데 바다는 시원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태양이 서러졌을 때 더 빨리 차가워지는 건 역시나 육지입니다. 이걸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은 고체가 열 전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더 빨리 차가워지고 더 빨리 뜨거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온도는 어디가 더 높겠어?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니까 육지가 더 높겠지. 겨울의 온도는 어디가 더 높겠어요?
바다가 더 높죠. 왜냐? 육지가 더 빨리 차가워져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다가 더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격해도부터 볼까요? 격해도.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최난월 기온,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기온은 더 높아지고 가장 추운 기온은 더 낮아지겠죠. 왜냐면 더 빨리 뜨거워지고 더 빨리 차가워지니까. 내륙일수록.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격해도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따뜻해지고 더 빨리 차가워진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여기랑도 연결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동안이 서안보다 최난월 기온이 더 높고 최하늘 기온이 더 낮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중위도 지역인데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그럼 여기 딱 보세요. 여기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대륙의 서안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뜨거울 때 덜 뜨겁고 차가울 때 더 차가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대륙의 영향을 받습니다. 뜨거울 때 더 빨리 뜨거워지고 차가워질 때 더 빨리 차가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대륙의 동안이 서안보다 최난월 기온, 뜨거울 때 더 뜨겁고 차가울 때 더 차갑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기온의 연교차 볼까요? 최난월 기온 마이너스 최하늘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緯도로 갈수록 커지고요. 내륙으로 갈수록 커지죠. 왜냐하면 내륙일수록 뜨거울 때 더 뜨겁고 차가울 때 더 차가우니까. 중위도일 때는 동안이 서안보다 더 크죠. 뜨거울 때 더 뜨겁고 차가울 때 더 차가우니까. 그럼 고緯도로 갈수록 문제가 뭐냐면 여름 기온은 똑같이 좀 뜨거워요. 근데 겨울 기온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고緯도로 갈수록. 네,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고緯도로 갈수록 연교차는 커지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커지고 중위도는 대륙의 동안이 대륙의 서안보다 크다. 바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람. 일단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면 서풍.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면 서풍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불면 바다풍, 그러니까 해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원리예요. 자, 근데 이 원리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는 원리가 있긴 한데 뭐 알아두시면 좋은 거지. 자, 그래서 근데 고기압은 뭐고 저기압은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뜨거우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 라면 끓이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지? 뜨거우면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누르는 힘이 없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거야. 공기에 누르는 힘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울 때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공기가 누르는 힘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기압인 상태죠. 자, 그리고 공기는 서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곳에서의 바람은 그래서 이렇게 부는 거죠, 지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뜨거우니까 저기압이죠. 이게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긴 또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고기압인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추우니까 저기압이에요. 상대적으로, 추우니까 기압이 내려가죠. 공기가 내려가지. 그러니까 고기압이에요. 얘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여기서도 바람이 불어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요. 여기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공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기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람의 방향 정리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전을 하죠. 자전을 이렇게 해요. 바람의 방향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구의 자전으로 형성되는 이런 바람의 흐름을 대기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기대순환. 자,
일단 여기가 무역풍이에요. 여기가 무역풍. 그래서 저비도 지역에서 연중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가 적도제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려요. 자, 그리고 여기 편서풍, 여기가 편서풍. 중위도 지역에서 연중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극동풍, 여기가 극동풍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 대기 대순환에 따라서도 바람이 생기긴 하지만 계절풍도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죠. 왜 이럴까요? 여름에는 육지가 더 뜨겁잖아.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겨울에는 육지가 더 차갑고 여기가 더 뜨겁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식으로 계절풍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곳이 열대 몬순 기후가 있는데 우리는 온대 몬순 기후와 열대 몬순 기후 대표적인 곳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파트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자, 지금 처음 공부한 부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고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셔라.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강수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건데, 저기압은 상승 기류이고 비가 많이 내려요. 자, 왜 그럴까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수증기를 먹으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럼 얘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가 더 차가워지면 물방울이 돼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저기압이면 비가 내리고요. 고기압이면 이게 공기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공기가 차가워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맑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봤어요. 적도는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 고압대. 저기압에서 비가 많이 내렸고요. 고기압일 때 비가 적게 내렸고요. 저기압일 때 비가 많이 내렸고요. 고기압일 때 비가 조금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저고, 다소,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많이와 조금와, 많이와 조금와.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쭉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를 뿌리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불고. 그지?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가볼까요? 적도 저기압. 비를 여기서 막 뿌려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컨조행.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봤었죠? 여기. 아까 북회기선, 남회기선 봤어요. 이때 건조한 공기가 내려가는 그곳, 그러니까 연중 1년 내내 건조한 공기가 머무는 이곳을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그 회기선. 회기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그 고압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에 있는 곳이 비가 조금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이 친구.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건조한 곳이 바로 이 회기선입니다. 이 회기선 부분이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 네, 그러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압대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이게 7월이고요. 이게 1월이에요. 자, 7월에는 지금 아까 봤었죠? 저고, 다소. 저고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겨울이 되니까 저고. 지금 위치가 달라진 거 보이세요? 원래 이쯤이 아까 이쯤이죠? 이쯤이 원래는 저기압의 영향대에 있었는데, 적도 저압대의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속에 있죠. 이게 계속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이 되면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적도저압대가 6, 7, 8월에 북반구로 올라가고 12월, 1월, 2월에 남반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그 기압대들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건데, 적도 저압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아열대 고압대도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내려왔다가 올라가. 자, 지금 이 부분이 이때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조금 내리는 거야, 지금. 자, 여름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다가 겨울에는 이게 내려오면서 비가 조금 내리게 되고, 이런 모습.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여름에는 이렇게 비가 조금 내렸다가 겨울에는 이게 내려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모습. 자, 이런 게 바로 이 대기 대순환 또는 기압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이해를 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이해가 편해지게 돼요. 자, 빠르게 가볼까요? 지리학의 기초부터 한번 가봅시다. 지리학의 기초.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약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쾌펜이라는 학자가 세 개의 기운을 구분하게 되는데, 쾌펜이라는 학자가 세 개의 기운을 구분을 하는데, 이분은 식생을 가지고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다양한 자연들의 식생, 그러니까 풀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후를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런 그 식생을 가지고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후를 구분해 놓고 나니 강수량과 바람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핵심은 이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쾌펜이라는 분은 식생에 따라서 기후를 구분해 놓고 나니까, 아, 이거 지금 나눠 놓고 나니까 기온과 강수량이 이렇게 다르네, 이렇게 묶이네, 이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이 됐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순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순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쾌펜이란 분이 나무, 식생을 가지고 구분하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나누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로 나눕니다. 무수목, 없을 무자에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 쓰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 기후. 자, 여기는 나무가 있는 기후 보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열대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요. 온대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인데 3도 이상이에요. 자, 냉대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3도 미만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3 기억하시면 되겠죠. 18도 이상이면 열대 기온, 18도 미만인데 마이너스 3도 이상이면 온대 기온, 마이너스 3도 미만이면 냉대 기온. 자, 근데 냉대 기온랑 한대 기온을 구분할 때 최하늘 평균 기온,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에요. 근데 한대 기온이나 냉대 기온이나 추울 땐 어마무시하게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온으로, 그러니까 최하늘로. 그래서 최나늘 평균 기온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냉대 기온은 10도 이상이에요. 그래도 좀 따뜻해요. 근데 한대 기후 지역은 최나늘 평균 기온,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 미만입니다. 추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없는 거죠. 얘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나무가 없고. 자, 그러면 심화해서 한번 가볼까요? 열대의 우림 기후부터 볼 거고, 이 A가 열대, 대문자 A가 열대라는 뜻인데 F는 연중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포는 적도 부근이고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아서 매우 습합니다. 그래서 식생은 상록 화렵수, 1년 내내 이파리가 많은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열대 우림, 밀림이 형성돼요. 우리 아바타 한번 보셨나요? 아바타의 이런 이런 숲을 이 형성되더라라는 거죠. 다음 이제 사바나 기후인데,
AW예요. winter, 겨울에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 부근이 열대우림 기후였잖아요. 여기가 적도 부근이 열대우림 기후였다면 사바나 기후는 그 사이, 적도와 회기선 사이, 그러니까 적도와 사막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의 특징이 그죠? 방금 확인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그래프 움직이는 걸로 봤어요. 7월에는 적도 수렴대가 약간 북쪽에 있어요. 7월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겨울 되면은 걔네가 밑으로 내려가고 아열대 고압대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다우지, 겨울에는 소우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은 이런 식의 식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긴 풀, 그리고 적은 나무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렝게티 초원이 대표적인 사바나 기후 지역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방금 봤죠? 소림, 수풀이 적고 장초, 긴 초원들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막 맹수들이 이렇게 노리는 거죠. 사냥감을. 자, 그 다음 이제 열대 몬순 기후이고 위치는 똑같습니다. 적도와 회기선 사이인데 거기 중에서도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도와 회기선 사이, 자 여기거든요. 적도와 회기선 사이인데 이 중에서 딱 여기 표시 한번 해두세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 지역 대표적인 곳이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열대 기후 중에서. 그래서 이 4군데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남부아시아 쪽 이쪽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분포되는 곳이 똑같은데 열대몬순 기후는 아까 봤었던 4군데 정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요. 여름에는 강력한 우기, 그러니까 여기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요. 열대몬순 기후가 여기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똑같이 건기가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열대 고산 기후인데 똑같이 적도와 회기선 사이인데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열대 고산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연중 봄과 같은 기후, 상춘 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 꿀팁입니다. 꿀팁. 기온이 높지 않은데 연교차가 5도 미만이면 고산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전부 다 특징이 뭐였어요? 1년 내내 18도 이상이에요. 연교차가 크지 않아요. 계속 뜨거워요. 계속 뜨거워. 그러니까 열대 고산 기후 역시도 열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뜨거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교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이게 그냥 온도만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열대우림 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한 28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대 고산 기후는 이 그래프가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그냥 그게 일직선으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온이 높지 않은데 연교차가 적으면 열대 고산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지? 뭔 말인지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다음 건조기후. 연 강수량 500mm 미만이고 특징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막기후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회기선 부근에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가 대표적인 사막 사하라 사막인데 여기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죠. 강수량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여기가 대표적인 사막 사하라 사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륙 내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 뭔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려면 수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수분이 여기가 공급되다가 여기서 다 흘리고 여기는 건조한 바람만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 뿌리고 건조한 공기만 여기로 가니까 이런 대륙 한가운데도 사막기후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지? 대륙 내부에도 사막기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얘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고요. 식생이 빈약하다. 스텝 기후는 250mm 이상이에요. 그래서 짧은 풀과 초원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초원은 어디서 주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막 부근이에요. 사막 바로 옆에 스텝 기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스텝 기후 이렇게. 그러니까 사막이 있다가 갑자기 막 열대우림이 나타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온대기후부터 볼게요. 자, 온대기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부터 한번 볼게요. 온대기후는 C로 표시를 하고 S는 여름에 건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륙 서안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위도 30도에서 40도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특징은 이래요. 특징은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조금 많이 내려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지금 여기만 보셔도 아세요. 지금 겨울에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속에 있어서 비가 별로 안 내려요. 지금 여기 볼까요? 아열대 고압대가 여기로 내려왔고요. 지금 아까 봤었던 고위도 저압대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가 축축축축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보이시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7월이에요. 여기가 여름이야. 자, 지금 여기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 별로 안 내리고 있는 상황. 고위도 저압대는 여기 있고 이제. 자, 근데 방금 아열대 고압대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고위도 저압대가 이렇게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윤한 이런 특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특징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거기서 바로 위에요. 거기서 바로 위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성 기후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위가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중해성 기후 바로 위에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기후 바로 아래, 바로 위에 여기가 여기보다 고위도니까 서한해양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봤었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여름에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에도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아요. 1년 내내 습윤한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제가 설명한 거는 그냥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 때문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편서풍 분다 그랬죠. 바다에서 불어와요. 지금 1년 내내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중 습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일조량이 적습니다. 특징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특징으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최나날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이다. 연교차가 상당히 작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중충한 이런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산을 너무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우산을 활용한 이런 영화들도 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륙 동안형의 이런 기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특징. 방금 뭐랑 차이점이죠? 그렇죠. 서한해양성 기후는 22도 미만이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22도 이상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 조금 심화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온대 몬순 기후와 유라시아 대륙 이외의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특징, 그리고 나머지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나머지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는 연중 습윤하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한해양성 기후처럼 1년 내내 비가 축축축 내리는구나, 연중 습윤하구나, 그러니까 강수량이 일정하구나,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에요. 그 나머지 지역들 여기 전부 다 지금 온난 습윤 기후예요. 지금, 그지? 여기 온난 습윤 기후, 온난 습윤 기후, 온난 습윤 기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습윤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온대 몬순형 기후도 둘로 쪼개집니다. 겨울이 건조한 곳과 겨울이 습윤한 곳이 있어요. 자, 겨울이 건조한 곳이 있고 겨울이 습윤한 곳이 있다. 근데 일단 둘 다 몬순이기 때문에 여름에 고온다습합니다. 둘 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겨울 건조형은 겨울이 건조해요.
그리고 겨울 습유노는 겨울이 비교적 습유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해, 겨울에. 근데 중국 상하이 일대, 일본만 겨울에 습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삿포로가 눈이 많이 오는 이유가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겨울이 건조한 온대 몬순 기후를 우리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CW 이렇게. 겨울에 건조하다. 그리고 온대인데 F가 연중 습윤한 기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온난습윤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습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겨울에는 또 습윤하니까 1년 내내 습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습윤 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온난습윤 기후로 묶고 얘를 온대겨울 건조 기후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유라시아 대륙 이외의 대륙들은 여기에 온난습윤 기후가 나타나고, 지금 대륙 동안에서 겨울 건조 온대 기후, 그죠? 그죠?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대부분 나타나는데, 문제는 상하이 일대와 일본에서만 온대 습윤 기후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방 끝납니다. 냉대기후,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 최하늘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곳이고,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데 식생이 침엽수림,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주로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냉대기후 지역에서 그거를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냉대기후가 이렇게 또 둘로 쪼개져요.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있는데, 우리 만주 지역과 러시아 동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우리 만주 지역과 러시아 동부. 그래서 여기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교차가 최대예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겁나게 뜨겁고요, 겨울에는 겁나게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연교차가 최대가 됩니다.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냉대 습윤 기후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냉대 습윤 기후잖아요. 바로 옆은 또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서한해양성 기후. 여기가 1년 내내 습윤한 기후였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따뜻한 곳이고, 여기는 조금 차가운데 1년 내내 습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수량이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습윤한데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고, 그래서 여기는 냉대 습윤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대기후. 나무가 자라지 않는 기후이고, 그죠? 이런 게 나타나요.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야 현상은 태양이 24시간 내내 지지 않는 현상, 극야 현상은 태양이 24시간 내내 뜨지 않는 현상이에요. 설명해 볼까요? 자전축입니다. 이게 지금 자전축인데, 해가 이렇게 뜨죠. 햇빛이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자전을 아무리 해도 해가 계속 떠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을 아무리 해도 해가 안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죠. 반대 계절이 되면 반대가 되고요.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대기후는 크게 둘로 쪼개지는데, 툰드라 기후 지역. 여기는 짧은 여름 동안의 영상의 기온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기온일 때 짧은 풀과 이끼가 자라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되고요. 짧은 풀과 이끼가 자라고, 여름에도 0도 미만이다. 자, 그럼 여기는 아예 꽁꽁 얼어있는 빙설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툰드라 기후 지역을 보시면은 짧은 여름 동안에 0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0도 이상이라고 해서 증발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근데 땅은 녹아요. 얼어붙어 있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표면에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여기를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땅이 출렁출렁 거리거든. 자, 그래서 여름에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더 신선한 이끼, 신선한 풀을 찾기 위해서. 근데 겨울에는 북쪽이 너무 추워지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술록유목을 하더라라는 거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여기가 모기 자라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거. 이런 식으로 땅이 출렁출렁하는 모습, 그리고 여름에 풀과 이끼가 자라더라
라는 겁니다. 자, 기후 그래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 보세요. 기온부터 확인하고 강수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연교차를 확인하셔야 돼요. 연교차가 5도 미만이면 열대기후 지역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연교차가 5도 미만이고 기온이 상당히 높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려요. 열대 우림기후. 자, 그리고 사바나 기후와 열대 몬순 기후인데 문제는 지금 교과서 그래프가 약간 구분이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게 지리학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대체적이다라는 거를 살펴보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 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보실 게 있죠?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7월에 기온이 낮네요, 지금. 그러면 7월이 겨울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지금 남반구라는 거 확인되세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지금 남반구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둘 다 겨울에 건기, 여름에 우기인 거 보이시죠? 자, 다음 덴버 보겠습니다. 강수량, 여기는 강수량을 봐야 되겠네요. 강수량이 엄청 적죠? 근데 조금 많네? 스텝 기후. 얘는 너무 적네? 상업 기후. 자, 보고타 보세요. 연교차가 엄청 작은데? 근데 기온이 왜 이렇게 낮아? 이러면 열대 고산기후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교차가 되게 적은데 기온은 낮아. 이상하다? 고산기후.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다음 뉴욕이고요.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해요. 자, 그리고 최한월, 자, 아까 봤었던 거. 얘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니까 열대기후였던 건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온대기후인데, 강수량이 일정하네? 그러면은 온난 수변기후 아니면은 서한해양성 기후겠네? 라는 거 확인하시고. 근데,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네? 온난 수변기후구나, 이렇게. 런던, 자, 역시나 최한월 평균 기온은 18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나 확인하시면 되고, 강수량이 또 일정하네? 온난 수변기후 아니면 서한해양성 기후겠다. 라는 거 확인하시는데,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이네요. 서한해양성 기후구나. 자, 리스보아 볼까요? 지금 일단 7월이 무슨 계절인 것 같아요? 7월에 이렇게 온도가 불끈 솟아 있잖아요. 그럼 7월이 여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여름에 강수량이 왜 이렇게 적어? 이거 무슨 기후? 지중해성 기후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다음 칭따오 보겠습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에요, 지금.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은 22도 이상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강수량을 보니까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네, 겨울에는 건기네. 이런 뭐예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죠.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볼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야, 이거 진짜 애매하게 해놨네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지 부조화가 왔네요. 자,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인데 마이너스 3도 미만이죠, 또. 자, 얘네들은 보시면 다 뭐냐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인데 마이너스 3도 이상이잖아요, 다들.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에요. 그러면 일단 냉대기후 아니면 한대기후겠구나.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네? 그럼 이 친구는 냉대기후겠구나. 근데 강수량 그래프를 보니까 여름에 집중되어 있네? 그렇다면은 겨울 건조 기후겠구나. 냉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모스크바도 마찬가지. 지금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에요. 그럼 냉대 아니면 한대겠구나. 근데 10도 이상이네.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그러니까 냉대 기온에. 근데 지금 1년 내내 비가 스변하게 오네. 냉대 스변 기온에. 이렇게. 배로 볼까요? 자, 배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이고,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 미만이네요. 그러면은 한대 기후일 것이고, 툰드라 기후 아니면은 빙설 기후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짧은 여름 동안에 영상의 기온을 되찾네요. 툰드라 기후구나. 보스토크 볼까요? 이거 그래프가 이상하죠? 지금 7월인데 왜 이래? 남반구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름에 겨울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최한월 평균 기온, 따질 필요가 없네요. 최난월 평균 기온도 0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빙설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리의 개념을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것과 지금 공부하는 것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뭐를 했어요? 어디에서 그런 기후가 나타나느냐, 또 그런 기후는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느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그런 자연환경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떤 인간 생활을 하는 거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이번 시간에 했던 거를 융합할 줄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어디에서 어떤 기후가 나타나, 또 그 기후에서는 어떤 그래프의 특징이 나타나지, 이걸 알고 있어야 제시문을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걸 아셔야 선지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열대기후. 특징들은 우리 봤었던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복은 이렇게 입겠죠.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겠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이 발달하고 다양한 향신료들이 사용됩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가옥은 당연하게도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 열대우림교, 열대 몬순 지역 같은 경우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1년 내내 많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산가옥을 짓습니다. 그럼 왜 고산가옥을 짓느냐? 이 이유도 아셔야 돼. 열기.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막기 위해서, 해충을 막기 위해서, 비에 의해서 집이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붕도 급경사로 짓더라 라는 겁니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붕을 급경사로 짓고요. 고산가옥, 바닥에서 조금 띄어서 이렇게 짓는 거죠, 집을. 자, 농업으로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짓고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사바나 얌과 같은 식량 작물을 자급적으로 재배를 해요. 자,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카사바나 얌과 같은 식량 작물을 자급적으로 재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기 위한 이 카사바나 얌 같은 것들이 열대기후 사람들이 주로 먹는 탄수화물 공급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작물들을 스스로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 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유럽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커피, 카카오와 같은 산풍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배해서 유럽에 판매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유럽인들이 자본을 대줘요. 기술을 대줘요. 근데 그 노동력은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됩니다. 이게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이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더라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 묶어서 대부분의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대 우림기후도, 열대 몬순기후도, 사바나기후도 이 모든 농업들이 발달했다라는 거. 세부적인 거 한번 볼까요? 사바나기후 지역은 유목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름엔 여기가 우기고 겨울엔 여기가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기로 갔다가 겨울에는 여기가 너무 건조해지잖아. 풀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목 생활을 하더라. 움직이면서 목축업을 하더라. 열대 몬순기후. 자, 몬순 하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몬순, 계절풍. 여름에 너무 고온 나스판에 벼농사. 몬순 하면 벼농사, 이제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은 불을 놔요. 불을 질러.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 타면서 나무의 재가 토양의 영양분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그러니까 그
자급적인 재배를 할 식량 작물을 심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열대기후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영양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불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동식 화전, 불질러, 밭을 분질르는 이런 농업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유목생활도 방금 이렇게 설명이 되죠. 여기가 이때는 여름에는 여기로 왔다가 겨울에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왜냐면 여기선 살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 겨울엔 또 여기서 위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자, 건조기후 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 이런 옷 입어요.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는데 왜 그러냐? 모래바람과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집은 흙벽돌 집을 짓게 되는데 평평한 지붕, 두꺼운 벽, 작은 창문이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을 차단해야 되고 밤에는 열을 안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좁은 골목을 그러니까 집을 따닥따닥 붙여놔요. 왜 그러냐? 인위적으로 골목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업은 오아시스 주변에서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합니다. 여기서 밀을 주로 재배해요. 자, 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작물입니다. 밀이라는 작물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고 조금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사막 기후에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또는 관계 농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물을 조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쌀이라는 작물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밀이라는 작물은 어디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밀을 주로 재배하더라. 근데 밀 역시도 너무 습한 곳에서는 또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막기후에서는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텝기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오아시스가 이런 모습이고요. 오아시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대가 낮은 곳, 그러니까 지하에 이렇게 물이 다 스며들면은 그 중에서 지대가 낮은 곳에서 물이 드러나는 이런 오아시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하 관계수로를 보면은 지하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하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거죠. 이렇게. 자, 스텝규는 유목 생활을 해요. 가축을 사육하면서 물과 풀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여기서도 밀 농사를 짓습니다. 왜? 밀은 습한 곳만 아니면 너무 덥고 너무 습한 곳만 아니면 어디서든 잘 자라니까 밀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유목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가축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한 옷을 짓고 가축의 고기와 젖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유목 생활에 적합한 이동식 천막집, 대표적으로 몽골의 게르, 이런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온대기후, 중위도에 준포하고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기후가 온화하고요. 서한해양성 기후를 보면은 날씨가 이렇게 흐린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광욕을 즐깁니다. 일복 음식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가옥을 보면 지중해성 기후 한번 표시해 두시고, 흰색 외벽, 작은 창문, 두꺼운 벽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여름에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뜨겁고 햇볕이 강해. 그러니까 햇빛 튕겨내기 위해서 흰색 외벽. 그리고 건조하니까 햇빛만 막아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창문을 작게, 그리고 벽은 두껍게. 그래서 외부의 열이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산토리니입니다. 여기가 한 번쯤 가봐야 될 관광지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기 때문에 혼합농업이 발달했어요. 혼합농업이란 무엇이냐? 식량작물, 사료작물, 가축사육을 한꺼번에 혼합해서 하는 농업의 방식을 혼합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농업, 원예농업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낙농업과 원예농업도 발달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여기도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비가 쭉쭉쭉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 밀을 재배하더라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낙농업과 원예농업, 이게 낙농업입니다. 우유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원예농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소환해성 기후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중해성 기후 한번 살펴볼까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데 건조해. 그러니까 웬만한 작물은 다 타버립니다. 밀도 여기서 못 자라요. 너무 건조하니까. 뜨거운데 건조하니까. 그래서 이 여름에는 뿌리가 깊은 나무에서 음식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얘네들. 포도,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포도 유명하잖아요. 와인. 이렇게. 와인 맛있겠어요. 올리브유 발달했잖아요. 자, 그리고 겨울에 어땠어요? 온난습연했어요. 따뜻한데 비는 또 어느 정도 축축축축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역시나 밀 이렇게. 거기에다가 맥주까지. 맥주래. 보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유럽 맥주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유럽 맥주 이렇게. 자, 다음 온대 몬순 기후인데, 자, 몬순 하면은 여름에 고온 다습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 몬순 하면 벼농사다. 몬순 하면 벼농사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잘 됐고, 온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잘 되더라.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당도가 높아져요. 근데 만약에 막 비가 많이 내려? 그러면은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당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 고온 건조하니까 이런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벼농사 짓는 사람은 해피하죠. 근데 아닌 사람은 이러죠 이제. 냉대기후 지역 보겠습니다. 주로 고緯도에 분포하여 있고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여기도. 근데 이제 기온의 연교차가 상당히 크다. 이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 냉대기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뜨거워요. 우리나라처럼 뜨거워. 근데 문제는 겨울에 어마무시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 냉대기후 지역에 있다. 짧은 여름과 길고 추운 겨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온이 잘 되는 두꺼운 옷을 입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볼까요? 침엽수가 발달해요. 침엽수가 소나무 같은 나무인데 우리나라도 대대로 소나무 같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침엽수가 넓게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임업이 발달합니다. 나무를 이용한 업. 어떤 게 있느냐? 목재, 펄프 산업, 그러니까 종이 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달하더라. 그리고 아까 말했었죠? 밀은 어디서나 잘 자라더라. 밀을 또 재배합니다. 밀. 그리고 감자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감자도 추운 지역에서 잘 재배가 되는 작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밀과 감자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되고, 가옥은 폐쇄적인 구조가 발달하죠. 그리고 침엽수를 이용한 통나무집이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네요. 자, 한대기후 한번, 맞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한대기후 지역. 북극 주변에 분포했고 연중 기온이 낮고 인간 거주에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주로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왕국 보면은 겨울왕국에서 크리스토퍼가 뭘 타고 다녀요? 스펜 타고 다니죠. 스펜 누구야? 루돌프. 술록이에요, 걔가. 술록 유목하고 다닙니다. 뭐 이제 북극에서 뭐 이제 호랑이를 그러니까 뭐지? 어쨌든 그게 술록이다. 그리고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렵 활동, 뭔가 동물 잡아먹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저장 음식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채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고기와 날 생선을 먹으면서 비타민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보온을 위한 폐쇄적인 구조의 집을 짓고 고산가옥. 자, 고산가옥을 짓는데 고산가옥 하나 어디였었죠? 그치, 열대 우림, 열대 몬순 기후에서 고산가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대기후 지역에서도 고산가옥을 지어요. 왜? 가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땅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땅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어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대로 집을 지으면 그 난방 열기로 인해서 가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절대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의 기둥을 받고 집 표면에서 조금 높게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3단원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와, 지금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한번 가보죠. 자연환경과 인간이고요. 이제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에 따른 인간 생활의 모습이 지형과 기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밭농사, 목축업. 그러니까 목축업이 주로 발달을 해요. 이제 목축업 발달하고, 임업, 광업 이런 게 발달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더라.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에서 방금 봤었던 애들,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연중 온화한 상충기후가 나타나다 보니까 고산도시가 발달하더라. 대표적으로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야 지역은 인간 거주와 농경에 유리하죠. 그리고 교통로 건설에 유리하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하기 상당히 좋은 곳이고 세계 4대 문명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교통로와 건물 등의 건설이 유리하다 보니 대도시 발달도 좋고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해안 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고 교역에 유리하고 농업과 어업에 모두 발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가 드나들기 유리한 곳은 항구 도시가 발달하지만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큰 곳에서는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서 갯벌이 발달하죠. 조차가 크다라는 것은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류의 퇴적 작용이 강한 곳에서는 갯벌이 형성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해안 지형들 보겠는데, 자,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바위를 치면서 절벽을 형성하면 해시계. 해서 그 파도가 치고 이제 좀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절벽에서 좀 동떨어져서 이렇게 촛대바위처럼 이렇게 형성된 바위를 우리가 시스텍, 그 전의 상태를 시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자,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는 사빈과 사구가 형성되는데, 사실 사구는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파랑에 의해서 형성됐다기보다는 파랑에 의해서 퇴적된 사빈, 모래사장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뒤에 모래 언덕이 생기게 되면 그걸 사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구는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빙하 사막 지형 한번 볼게요. 빙하 지역은 빙하의 침식 및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빙하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빙하기 때 형성된 지형을 빙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U자국이 있고 거기에 물이 들어찬 피오르 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빙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빙하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빙하기 때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위에 있던 빙하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게 산을 파면서 내려와요. 이렇게. 산을 파면서 내려와. 그러면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U자국의 형태의 지형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차게 되면 그걸 우리가 피오르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자국은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U자국은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이다. 자, 사막지형, 바람에 의한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돼서 나타나는 지형인데, 바람이 퇴적된 모래의 언덕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사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람의 침식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대표적인 게 버섯바위라는 게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있을 때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근데 모래 입자는 높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밑에를 막 이렇게 파면서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지형을 우리가 버섯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 자, 이 친구 중요하죠. 카르스트 지역.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의 핵심,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 녹으면서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석회암이 용식되면서 녹으면서 약간 약했던 부분이 뻥 뚫리게 되면서 석회 동굴이 형성되게 되고 그 석회 동굴에 종유석, 석순, 석주가 형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석회 동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석회암들이 계속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위에 쌓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석회암이 녹은 물이 밑에 쌓이면 이걸 우리가 석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둘이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석주, 기둥주자를 쓰는 거예요. 석주가 형성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탑카르스트 이런 것도 있더라. 베트남의 할롱베이가 대표적인 탑카르스트 지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형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산 지형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화산 분출물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지역이고 온천, 활화산, 간헐천, 노천 온천 등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가 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별게 없어요. 빠르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학습지 채우실 분들은 학습지만 대충 채우시면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가 있는데, 지구온난화 온실효과가 심화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긍정적인 측면 잘 기억을 해두세요. 북극권 개발, 북극해 항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이죠. 해안의 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 국가가 침수할 수가 있다.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더라.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기상이변, 가뭄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식량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기도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홍수, 가뭄 읽어보시면 되고 열대저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열대지방의 바다에서 형성되는 저기압, 우리 저기압 공부했었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저기압이잖아요. 근데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정말 크게 발생하는 그 저기압 지대를 열대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고기압 지역에서 막 바람이 불어올 거 아니에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오고 비도 어마무시하게 내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태풍이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불립니다. 태풍이 열대저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이고요. 폭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지형 지질재해. 지진이에요. 판의 경계에서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예요, 지진은. 그러니까 뭔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지진, 그러니까 지각판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 두 곳이 있어요. 환태평양 조사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진도 잘 일어나는데 화산활동도 잘 일어나다 보니까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도 이렇게 있고요. 지진과 화산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여기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태평양, 반지 모양이죠.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단한 3단원의 또 다른 허들이에요.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개념의 그 관점, 4가지 관점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구분 기준은 도덕적인 고려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가 를 가지고 이걸 나눌 수 있는데요. 인간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동물 중심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 중심주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인간 중심주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인간만이 가치 있는 존재다.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래적 가치가 무엇이냐?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를 우리가 본래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 동등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를 대우할 때, 너는 내 공부를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하나요?
너는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야. 이렇게 친구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들은 친구니까. 친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친구를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가진 가치. 너는 인간이니까 너의 생명은 소중해.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를 본래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이 본래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 중심주의는 그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인간만이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 부등호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특징을 보면은 인간과 나머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둘로 나누느냐? 인간과 나머지 자연은 독립적이야.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은 독립적이고 우월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훼손해도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의 파괴가 우리에게 영향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렇게 독립적이고요. 또 독립적인데 또 우월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구적 자연관입니다. 자연은 도구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야. 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건 아니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건 아니야. 본래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걔는 오로지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본래적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긴 뭐가 없어요.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본래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보면 아까부터 이야기했어요.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상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었고요. 베이커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였었고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목적. 자, 그럼 지식. 그럼 과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 재배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학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분이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그럼 그 아는 것, 지식,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해야 돼. 자연을 노예로 삼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데카르트라는 학자고요. 데카르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동물은 어때요? 영혼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유 능력이 없습니다. 이성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돼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이 존재인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데카르트입니다. 그죠? 다음 칸트. 칸트 이야기는 이 정도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인간은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만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인간은 인간에게만 도덕적인 어떤 그 의무를 지닙니다. 직접적인 의무가 있어요. 인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고 인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저 동물을 발로 차거나 죽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동물을 발로 차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요. 결국에는 동물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가 동물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동물을 발로 참으로써 나의 도덕성에 흠결이 생기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점, 단점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태중심주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생태중심주의를 먼저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수능 예시문항에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자연의 본래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인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췄었던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얘네는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전일론적 관점이에요. 아까 인간중심주의는 어땠어요? 이분법적 관점이었어요. 이분법적 관점이었어. 인간과 자연은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인 우월한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전체가 하나이다. 모든 자연은 하나라고 봅니다. 자, 모든 생태계는 자연의 일부예요. 모든 것은 하나예요.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환경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도 자연의 구성원일 뿐인 거예요.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연은 도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자연도 본래적인 가치가 있어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생태계 전체가 됩니다. 이제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라는 학자가 있고요. 원래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을 볼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레오폴드는 산림감독원이었어요. 산림감독원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산림을 감독하면서 늑대들이 있었어요. 이 늑대들이 사슴들을 막 잡아먹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레오폴드가 생각하기에 저 늑대들을 다 죽이면 사슴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사슴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또 사슴 고기를 많이 잡아 먹을 수 있겠구나. 또 이제 뭐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늑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늑대들이 죽어버리면서 원래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던 늑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산에 있었던 풀들을 다 뜯어먹어요. 이제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레오폴드는 선한 목적으로 늑대를 다 죽였는데 오히려 그 산이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사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민둥산이 돼버렸어.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교훈을 나눠주는 것이죠. 좋은 의도로 늑대를 다 죽였는데 민둥산이 돼버리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자, 그거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지의 윤리를 주장합니다. 대지의 윤리. 그래서 우리는 땅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대지의 윤리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생태계 전체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 전체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이다. 이 생명 공동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연을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본 거예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이다. 인간들 역시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 역시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지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늑대를 다 잡아버렸다가 민둥산이 돼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막 제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레오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생명체보다는 전체 생태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는 전체 생태계의 어떤 균형과 조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죠?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와 균형을 중시하고 있고 나머지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거죠. 이게 너무 과도해지잖아요. 전체를 위한 개별 생명체의 희생에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 전체를 훼손하는 가장 큰 개별 종족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인간을 죽여버리자. 이런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개별성된 생명체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싱어라는 학자,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중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중심주의는 인간, 동물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거기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으로 봤어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인데 동물까지도 이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하게 고려하고 평등하게 취급해야 되지만 평등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늑구가 탈출했었잖아요. 늑구, 대전 월드에 늑구가 탈출했었는데 이 친구 사육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왔나 봐요. 근데 하는데 고기를 땅바닥에 줘서 밥을 먹였잖아요. 동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밑에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어떤 비속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어떤 그 네티즌이 늑구에 대한 권리 침해 아닌가요? 왜 땅에 음식을 주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상식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면 늑구를 책상에 앉혀서 포크와 나이프를 주고 접시에 이렇게 싹 깔아서 이렇게 줘야 돼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까지는 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고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 정도예요. 레건이란 학자고요. 의무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도덕적 고려의 기준은 삶의 주체인지가 중요하다. 그럼 삶의 주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쾌고 감수 능력이 일단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싱어랑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복지, 기억, 선호가 있다면 그건 삶의 주체이다. 우리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아지들이 자기만의 어떤 애착 인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착 인형들. 그러니까 그런 애착 인형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만의 기억이 있고 자기만의 선호가 있고 자기만의 복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삶의 주체인 고등 생물들까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생명중심주의인데 슈바이처, 우리 그 식물학자시죠? 생명 외경사상 모든 생명체는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외경심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선이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고요.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 모두 동등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식물 역시도 햇빛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식물 역시도 자기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재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약간 심화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생태계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론이라고 그러고 개별 존재의 가치를 강조하는 걸 개체론이라고 하는데 전체 생태계를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생태중심주의요. 우리가 개별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균형을 강조했던 게 생태중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사슴을 위해서 늑대를 다 죽이면 안 된다. 전체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먹이 사슬 체계의 이런 균형, 이런 것들도 강조했던 게 생태중심주의였었으니까 얘는 전체론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먹이 사슬 체계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별 존재의 가치를 강조했던 게 개체론인데 인간을 강조하면 인간중심주의, 동물을 강조하면 동물중심주의, 생명체,
강조하면 생명중심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동물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간과,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자연관에 좀 이제 동양의 자연관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양의 자연관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라고 하는 전일적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유교 사상부터 볼까요? 천인합일, 하늘천, 사람인, 합할합, 한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경지입니다. 불교 또 나왔네요. 연기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인연생기.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과 모두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을 함부로 살생을 범하고 이러했겠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화사상 무의자연 이야기를 했었었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연에 대해서 억지로 통제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잘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시험 범위 마지막 파트네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너무 빨리 오느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조금 배속을 느리게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환경문제 발생 원인. 예. 읽어보세요, 여기는. 자, 환경문제 유형 한번 살펴볼 건데, 지구온난화가 있죠? 뭐, 해수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었어요. 기후변화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거기 파트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지구온난화 출제를 했는데, 앞에 내용에서 좀 자세히 했으니까 거기를 주로 보라는 거예요. 자,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대표적으로 산호초가 소멸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더라. 산호초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는데 얘네가 울긋불긋한 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하얗게 변화하면서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책은 한번 보시고. 오존층 파괴. 자, 이거 잘 보세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뭐예요?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예?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예,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더라 해서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문제인데 그럼 이게 파괴돼서 뭐가 문제라고 했죠? 자외선 투과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문제가 이거라 그랬죠. 자, 사막화 현상. 주변 지역이 사막으로 변화하는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지대가 대표적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과도한 경작과 방목, 삼림벌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가 풀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 뿌리까지 뜯어 먹으면서 이제 사막화가 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대기오염 보시죠. 자,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대기가 오염되는 거예요. 아까 지구온난화랑은 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고 얘는 대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현상을 대기오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성비가 형성되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요. 황사가 증가하고 스모그 현상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4개. 괜히 4개가 아닙니다. 자, 바로 5번. 열대림이 파괴되는 게 또 문제죠. 대표적으로 아마존강이 파괴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인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열대림이, 그러니까 특히 아마존강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산소로 바꿔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파괴되니까 지구 자정 능력이 약화되겠죠.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죠. 다양한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또 문제인데
그러면서 쓰레기섬이 형성되기도 하더라. 이 쓰레기섬이 왜 형성되냐면 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에 의해서 모이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열대림 파괴는 당연하겠지만 이 열대 우림이 주로 있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주로 등장을 하겠죠. 그렇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 여기 사하라 사막의 남쪽 사헬지대가 대표적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막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주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열대림 파괴와 사막화가 어디서 진행되는지 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볼 건데, 국제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거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법과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한다. 환경성적 표시제도를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인데 각종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두 번째, 환경성적 표시제도예요. 자, 그럼 얘는 이겁니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발자국 등의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얘는 사업을 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얘는 제품을 만들어낼 때 또 폐기하는 과정까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얘는 사업, 얘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친구이죠.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어떠하느냐를 상품에 부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은 사게 되고, 왜냐하면은 에너지 전력형 제품을 사야 전기세가 싸지니까, 전기를 덜 잡아먹어서. 그렇게 되고 생산자들은 에너지 전력형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선순환을 그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제도이죠. 자, 얘가 중요한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인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일단 규정을 해요. 너 이만큼만 배출해 라고 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배출 허용량이 남아, 또는 나는 부족해, 그러면은 남는 애가 부족한 애한테 이 배출 허용량을 팔 수 있는 이런 거래를 허용한 제도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토의정서에서 도입이 됩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배출 허용량을 한 60으로 정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60으로 정했다 했을 때, 자, 그러면은 D기업은 배출 허용량이 50만큼 남죠. 실제 배출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는 10만큼 남고, 얘는 40만큼 남고, 얘는 한 90만큼 남아요. 얘는 40만큼 부족하고 얘는 90만큼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배출 허용량이 부족한 애들이, 배출권이 부족한 애들이 이 남아도는 애들한테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 샀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배출을 못 하는 거죠, 아예. 오염물질을. 이제 정화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 시민단체, 생태시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국제협약 교토정서가 있고요. 핵심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다라는 거 방금 확인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 파리협정이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동참하도록 한 게 바로 이 파리협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가 목표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야? 얘는 선진국만 참여했고, 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고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몬트리올 오정서 확인하시면 되고, 사막화 방제 협약은 어렵지 않죠? 자,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이거 람사르 협약인데 지금 오타예요.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이에요.
습지 보호가 목표이고요. 자,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런던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바즐 협약.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폐기물이라면 얘는 유해 폐기물을 다루는 거예요. 유해 폐기물, 뭐 원자, 뭐 방사능 물질이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까 확인했었던 이야기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급박하게 시험 범위까지 급박하게 달려봤습니다. 대회 나가느라 이게 조금 공부에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뭐 이거를 저희 학교 학생만 보지 않고 뭐 다른 학생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 전문 강의 플랫폼 김영재 이스크레스였습니다.